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계속 코칭을 위한 점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간은 세 번째로 다중지능 검사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다중지능의 개념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사람의 지능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능이 정상 범위에 들어있지 않고 만약에 지적장애라고 한다면 생활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업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IQ라고 하는 부분들로 주로 이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죠. 그러면서 IQ가 높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IQ라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바로 이제 이런 측면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것이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한 내용을 읽어보자면 지능이 학업 성취와 관련된 단일한 하나의 지적 능력을 나타내는 구인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즉 여러 능력들이 얽혀 있는, 섞여 있는 그런 측면들로 구성된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다중지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론은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디너 교수라는 분이 주창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7가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가 추가가 되었고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뇌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또한 담당하는 기능들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 앞으로 몇 개까지 늘어날지는 저도 예상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는 8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8가지는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인간친화지능, 자기성찰지능, 자연지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번역을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용어가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지능을 어떤 분들은 환경지능 혹은 환경친화지능 등등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같은 맥락이니까 용어가 조금 다르더라도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봐 드릴 텐데, 방금 이야기 드렸던 거랑 조금 순서가 달리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중요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 그림에서는 언어지능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어지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언어지능은 말 그대로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4가지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독서는 물론이고 학습, 나아가서는 사람과의 관계 등등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지능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독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실천, 능력 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를 할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자, 언어 지능이 높게 되면 당연히 또 저 지능을 바탕으로 한 어떤 일들을 행할 수도 있겠죠.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분야에서 대표적인 인물들 이름을 몇 명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작가라든가 아니면 방송인이라든가 등등 이런 분들의 이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논리수학지능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구분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과거에 문과, 이과 이렇게 구분을 지었던 때가 있었죠.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사실 언어지능 쪽은 문과에 가깝고 논리수학지능은 이과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논리수학에서 논리와 수학을 떼고 나면 논리는 문과 쪽에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두 가지를 더한다면 이과에 가까운 그런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지능은 논리와 함께 수학, 과학에 대한 측면들을 잘 할 수 있는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신체 운동 지능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능은 내 몸을 이해하고 잘 활용,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지능이 높은 분들은 그야말로 몸을 쓰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게 연기라든가 아니면 아이돌,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인들 계시죠? 네, 이런 분들이 바로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공간 지능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공간 지능은 말 그대로 공간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공간의 구조 등등을 잘 이해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뭐 미술을 하시거나 건축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과학에서 뭔가를 만들어 내시는 뭐 프로그램이랄지 어떤 기계랄지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필히 요구가 되는 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예술가들, 과학자들 이런 분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자연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앞서 환경지능이라고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당연히 자연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겁니다. 즉 산과 들과 바다, 하늘 그리고 생물들, 식물일지 동물일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사람들일 거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직업도 그쪽에 대한 것들을 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 다음 이어서 자기성찰지능과 인간친화지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부분은 MBTI로 구분을 지으면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라고도 연결을 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자기성찰지능 같은 경우에는 내향형, 앞선 시간에 내면 성찰, 자기 성찰에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분들이 자기 성찰 지능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사회를 지향하는 외향형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 친화, 즉 사회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8가지 지능, 음악 지능을 제가 빼먹었나요? 네, 음악 지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음악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시죠. 이를테면 절대음감이라는 것도 있겠고 또 뭐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 작사, 작곡을 하시는 분들, 연주를 하시는 분들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8가지 지능으로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개인차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통계적으로 검사를 실시를 하고 결과를 봤을 때 이 가운데에서 남성이 높은 지능은 1개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개인차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6가지는 여성이 높은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가운데에서 남성이 여전히 높은 지능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드리자면 바로 공간 지능입니다. 네. 공간 지능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볼 때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자동차 운전과 주차입니다. 물론 여자분들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통계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여자분들에 비하면 남자분들이 훨씬 운전을 하거나 내비게이션을 보거나 아니면 뭐 지도를 보거나 마지막으로 주차를 하는 그런 능력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EBS에서 서울대학교와 함께 실험을 한 결과가 발표된 게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남성과 여성이 주차를 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 비교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보통 여자분들이 남자에 비해서 주차를 하는 시간이 3점 몇 배가 더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이 면적이 좁은 나라들 주차 공간도 좁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따라서 주차를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자분들이 특히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남성과 여성을 구분짓지 않는 하나의 지능은 신체운동지능입니다. 정말 이야말로 개인차가 워낙에 커요. 그러니까 물론 남자분들이 전반적으로 체격이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며 힘이 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체격이 크고 힘이 센 것이 운동 능력과 이게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네, 따라서 이 지능은 개인차로 보통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외 6가지는 여성들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논리 수학마저도요? 라고 의구심을 품을 수가 있는데, 논리 수학마저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와 같이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다중지능은 독후활동과 연결을 듣는다고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지능이 높다라고 했을 때 어떤 활동들을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가 라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제가 이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표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넣었는데, 혹시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추후에 리스 같은 사이트에서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중지능 그리고 다시 한번 독서 이렇게 연계해서 검색을 하시면 논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안내를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표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언어지능부터 역시 담겨 있는데, 앞서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읽고, 듣고, 말하고, 쓰고를 선호하고 잘할 수 있다고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독후 활동에서도 토의, 토론 같은 말하기 활동 잘할 수가 있겠고요. 글쓰기 당연히 좋아하고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밖에 공간지능 한번 볼까요? 공간지능은 무엇인가를 설계하거나 만드는 것 상당히 잘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으로 연결을 시켜보자면, 예를 들어서 미술활동, 무엇인가를 그리고 만들고, 부가티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집에서 하는 활동으로 연결을 지어보자면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잘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간지능이 가장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우선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활동을 정해서 실시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뒤에도 각 지능별로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활동을 잘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두었으니 찬찬히 살펴보시고, 실제 지금 현재 학교 등에서 독서 지도, 독서 코칭 등등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연계 활동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